가계 부채라고 하면 우리나라를 떠올린 만큼 이 나라 안팎으로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라는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는 미국의 가계 부채가 급등하면서 제2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오늘 다우지수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세계 경제나 글로벌 증시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증시보다 좀 더 관심을 모으는 것이 어제 삼성전자 주가였습니다. 저희가 연일 전해드리고 있는데 어제 흐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동학개미 입장에서는 사실 삼성전자 주가가 그렇죠. 이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동학개미 분들이 삼성전자보다는 똑같은 얘기겠습니다는 동학개미 분들의 손실폭이 커서 이걸 좀 빨리 올라가야 된다 하는 이런 쪽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어제 삼성전자보다 더 주목된 게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보면은 이제 올해 들어서는 개별 종목 허위가 말은 많지만 수익이라든가 또 차별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개별 종목 투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 여정의 측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뭐 글로벌 테마색 ETF라든가 예. 특히 최근 들어서는 중국 전기차 ETF를 좀 많이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어제의 그 삼성전자 이 문제 오른 것은 굉장히 다양한 일입니다. 근데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하루를 이렇게 비교해놓고 본다면 코스피는 1.1% 올랐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1.8% 오른 데 반해서 중국 전기차 한국경제TV에서 그렇게 권유했던 중국 전기차는 4.06% 올랐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 전앵커는 금융상품은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 종목은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랑 같이 방송하면서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그렇게 추천했는데 허지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중국 전기차 ETF는 4.06% 이렇게 올라서 최고의 승리를 기록한 데 반해서 이 코덱스 레버리지 상품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ETF 네. 점유율이 굉장히 높았던 이런 그 회사의 이렇게 주력 상품인데요. 코덱스 레버리지는 어제 마이너스 2.97%에서 최악의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 이런 것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개별 종목만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그 ETF 상품이라든가 이런 쪽에 실질적으로 부자분들은 많이 그 돈이 들어가는데 너무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는 개별 종목 하다 보니까 사실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놓치는 분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특히 올해는 아주 극명하게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루 승리를 하지만 극명하게 어떤 건 4% 넘었고 삼성전자는 1%, 1.8% 됐고 어떤 거는 마이너스 2.97%까지 떨어졌습니다. 극명한 하루이기 때문에 모두에서 이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삼성전자 뭐 이 방송을 통해서 어떤 예측이 맞든 안 맞든 이런 거 관계없이 우리 동학개미 분들을 위해서는 재산 그 보존 차원에서 삼성전자를 꼭 올라가야 된다. 우리가 한때 기술적 지표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78,400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대안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죠. 그런데 그의 반면에 미중 간의 반도체 굵기가 굉장히 경쟁이 격화되고 성과가 과시하던 속에 삼성전자를 파고들었으니까 예. 최고 의사 결정권이 중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실 가석방 내지는 여기서는 이제 사면이 좋지 않느냐 결정권이 되면 이런 쪽의 그 방송을 계속해서 동학개미를 위해서 해왔습니다. 그런 것이 통해서 그런지 이틀 전서부터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서 다양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얘기를 어제 시청자분이 궁금해서 이 문제를 좀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동학개미 분들이 이렇게 삼성전자를 많이 갖고 있는데 왜 외국인들이 사야 삼성전자가 오를까 하는 그 측면을 시청자분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동학개미 분들은 이제 개별 사람들입니다. 집합력이 좀 적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기관의 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보라든가 투자에서 집중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그 동학개미 분이 상당히 높아지고 외국인의 비중이 낮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얘기하는 피어슨 상관계수를 한번 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사실 다른 언론기관에서 구한 것을 그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주도력에는 일일의 외국인의 그 주도력과 해당 업종 코스피의 사실 영향력은 피어슨 상관계수를 보면 삼성전자는 0.65%입니다. 외국인의 지배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저한테 질문하신 분은 궁금증이 풀리셨을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비중이 낮다 하더라도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특히 누차 이 방송을 말씀드렸습니다는 외국인이 한국에 살 때는 한국을 사는 거다. 한국을 사기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대표 업종을 사는 거다. 거친 맥을 같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의 주도력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시청자분의 궁금증에 대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삼성전자는 그래도 좀 외국인의 지배력이 좀 낮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증시의 윈블던 현상은 여전히 심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피어슨 상관계수를 보면 0.71이다. 이건 높은 것은 외국인의 주도력이 높다 이렇게 보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주도력은 우리 증시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좀 낮아진 측면, 그것이 동학개미의 힘이지만 동학개미분들이 갖고 있는 매수 분에 대비해서는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낮아졌다 하더라도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흐름을 결정하는 역은 아직도 0.65, 100에 되면 65%까지 해당된다. 네. 아마 시청자의 궁금증이 풀리셨을 거로 생각됩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또 한 번 상승 여력을 보여줬던 삼성전자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어제 또 발표가 된 게 미국의 2분기 가계부문 신용 보고서에서 미국 국민의 가계부채가 크게 늘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다우지수도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오늘 그 우리 캐스터분께서 네. 이렇게 강당 캐스터께서는 그 서프라임 투자 등급의 그 적격이 아닌 부적격 상태가 대출받는 서프라임 모기지론을 많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 관련된 얘기를 좀 유난히 예.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럴까? 미국 증시에서는 크라이더 부의장이라든가 고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이 문제가 더 관심이 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2분기 가계부채는 3,130억 늘어났습니다. 전체 규모는 1경 7,180억 달러지만 2분기에 늘어난 부분만 3,130억 달러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이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이 유동성 확대에서 주가 상승이 어제는 그렇게 나타난 주가 모습에서 그렇게 됐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B2 영끌 해가지고 주식 투자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만약에 B2 영끌에서 가계부채가 증가해서 주식 투자한다면 가계부채가 증가한 것이 주식 투자의 호재가 되겠죠.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도 이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는 이 문제 가지고 우리 광주에 있으신 이렇게 아주 이 방송을 애청하시는 분도 어제 같이 이렇게 상의했고, 그다음에 과거 이거 채권에서 아주 전문가이신 김 부장이라는 분의 장애시장에서 있으신 분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또 오늘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유예조치 연장 문제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주택과 관련된 얘기가 무척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에서 묶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분기 가계부채 증가율의 3,130억 달러는 2007년 2분기 후, 시청자 여러분 2007년 2분기가 어떠냐? 루비니 교수가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를 경고한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이렇게 미국 월가에서 이렇게 의미가 컸던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3,130억 달러 중에 주택담보대출이 2,120억 달러입니다. 90% 이상입니다. 근데 어떤 언론의 수치에서는 70% 이상이다 해석하는데요. 한국경제신문에서 70% 이상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것은 1경 7,180억 전체 가계부채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고, 그다음에 2분기에 3,130억대에서 2,180억 90%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가계부채 부담이 주택담보대출에서 되는 것이 굉장히 특수한 요인에서 최근에 주택담보대출이 왜 이렇게 늘어났냐 하는 것을 보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90% 이상 차지한다. 그 수치가 잘못된 게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중에 신용카드 대출이 170억 달러, 자동차 대출이 330억 달러, 그리고 미국에서 가계부채 만인형을 차지하는 것이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거든요. 지금 교육 환경이 안 좋죠.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140억 갈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끌 비끌에서 주식 투자했던 분자가 여기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계산 한번 해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현명하시니까 3,120에 170억, 330억, 140억 마이너스 하면 거의 3,130억이 딱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수치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것처럼 영끌 비끌에 해서
그래서 가계부채가 증가해서 주식 투자했다면 가계부채 증가가 주식 투자의 호재다 하지만 미국은 영끌 비끌 이렇게 사실에서 주식 투자하지는 않는다. 바로 주택담보대출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 시기적으로 보면 2007년 2분기에 최고라 그랬죠. 네. 근데 아까 2007년 2월 달에 뭐냐 서브프라임 위험성이 확산됐죠. 루비니 교수. 딱 그게 낙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07년 2분기에 루비니 교수가 서브프라임 모기전 사태가 발생합니다.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은 지금처럼 집값이 이렇게 미치도록 올라갔는데 그 경우가 무슨 얘기냐 당신 이렇게 했는데 1년 후에 아시겠습니다. 바로 2008년 2분기서부터 서브프라임 사태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그 2분기의 가계부채 증가 급등 소식이 주택과 연계된 주택담보대출 90% 이상이니까 집값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뭐냐 제2의 서브프라임 모기전 사태가 사실은 실현 가능성과 관계없이 네. 얘기가 나오고 주식 투자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그만큼 부담이 돼서 사실 주택과 관련된 다우존스 지수가 다른 요인과 함께 이렇게 오늘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지는 배경이다. 그리고 이렇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기술주 위주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오늘 안 떨어졌죠. 네. 그런 직접적인 배경. 오늘 이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소폭이지만 사실 상대적으로 서브프라임과 같은 주택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첨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스닥 지수가 버티게 됐던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2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우려가 높았던 것은 집세 유예 조치가 더 이상 연장되기 힘들다. 이런 소식이 겹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유예 조치가 8월 3일 날 네. 어떤 때는 7월 말로 나오는 거고 어떤 때는 8월 3일인데요. 사실상 8월 3일에서 60일 연장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60일 연장됐다 이렇게 하면 집과 관련돼서 60일 연장하는 것은 연장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태거가 결정되면 소비자 그러니까 집세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 쫓겨나지 않고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조치 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예. 그 기간 동안만 연장시켜 주는 겁니다. 뭐 집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하고 60일 연장이야. 2달 연장인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사라든가 뭔가 생각하면. 그렇죠. 그래서 그 언론에 연장이 됐다, 4차례 연장이 됐다 하는 것은 사실 편상 보면 연장이 된다는 것은 맞긴 하지만 그 의미는 작년 10월에 1차, 올해 1월 달에 2차, 올해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던 연장과는 의미가 좀 다르다는 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시겠습니다는 가계부채 증가와 함께 사실 미국에서 이 시한이 8월 2일로 이렇게 8월 3일로 이렇게 딱 돼서 더 이상 연장되기가 공화당 입장에서는 더 어렵다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는 미국은 집세만 못 내면 바로 쫓겨나갑니다. 집세만 못 내면 바로 쫓겨나갑니다. 이 홈레스들이 발휘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과거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집은 멀쩡한 위치 있는데요. 거기에 있어 사셨던 분은 다 거리로 쫓겨나갔던 장면들을 아마 그 시청자 여러분 아직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그동안 그 3차례 정도 연장 코로나 사태에서 바로 쫓겨나가면 코로나 피해 때문에 상대적으로 스케어링 이펙트가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큰 피해 있지 않느냐. 있는 사람이야 보난자 이펙트 아닙니까? 형제 효과. 그래서 이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트럼프 정부 때도 그렇고 바이든 정부 때도 그렇고 이걸 3차례 연장시켰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것이 8월 3일 날 됐는데요. 법적 유예 조치까지 60일 연장하는 그래서 10월 3일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문제가 어떻게 됐냐면 결과적으로 보면 서브프라임 서비스 바로 쫓겨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네. 오늘 그 강다운 캐서께서 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신청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맥을 같이 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8월 3일 이렇게 되면 쫓겨나야 되는데 안 쫓겨나기 위해서 집세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집세를 내야 되는데 자 본인들은 신용 상태가 안 좋죠. 그래서 투자 적격에 해당하는 프라임 대출을 못 하는 거죠. 프라임 대출을 못 하다 보니까 페니맥과 프레디 오랜만에 들어오시죠. 페니맥과 프레디 정책적으로 그 지원금을 대출을 받는 서브 프라임으로 가는 겁니다. 네. 모기지론. 강다운 캐스터께서 잘 이렇게 우리가 접해드렸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오랜만에 나오는 것이 그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떠냐 지금 가계부채에서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법적 기간이 60일간 시한이 연장되지 않았다면 자, 유예 대상이 지금 650만 명 중인데요. 최소한 350만 강제 퇴거당을 곧바로 퇴거당할 운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350만의 숫자는 어떠냐?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발생시켰던 당시에 380만 명이거든요. 공교롭게 비슷하죠. 비슷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건 집사 체납, 임대업자 공경, 서브프라임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연장되기도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 강제 퇴거 대상에 대출을 해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기간이 연장이 되면 연장이 될수록 대손 충당을 많이 쌓아야죠. 대손 충당.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건전한 투자 적격 심사에서 올바른 절차를 한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조치에 의해서 대손 충당을 많이 쌓는 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연장시키지 말아라. 언제까지 연장할 것이냐? 자, 페어드 입장에서는 테이퍼링 얘기하는데 언제까지 연장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사실 이것이 논란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발동할 수 있는 이런 법적 조치가는 시한은 연장을 시켜놓는 상태다. 아주 임시 방편적으로 이렇게 취한 정책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유예 조치가 10월 3일까지 60일간 지속되기는 하지만 그렇게 큰 효과를 보기는 힘든 네, 조치였다라고 그렇습니다. 분석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미국의 가계부채를 위험 수위까지 내몰릴 정도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책 요인이 크겠죠. 네. 정책 요인이 크고 그다음에 미국의 코로나에 의해서 주거 시설의 주거의 그 허는 선호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정책 요인이 크고 그다음에 사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디지털 컨택 언택에 의해서 주택에 대한 선호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예. 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이 문제는 뭐 다들 아시죠? 일단은 코로나 사태죠. 돈 많이 뿌렸죠. 돈 왕창 뿌린 상태에서 무제한 되니까 금리를 낮춰버렸죠. 금리를 낮춰보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든가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떠냐. 집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저거 좀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저거 진짜 미국의 집값이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비교해 드리겠습니다는. 그래서 이렇게 한국경제신문에서도 글로벌 뉴스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현지에 특파원들이 좀 많이 가는데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집을 구하시고 이런 보면 미국의 집값이 한국의 강남보다 더 올랐습니다. 이런 쪽에서 사실상 그런 것은 일단은 제로금리죠. 두 번째는 돈 많이 풀렸죠. 그래서 사실 주택담보대출이 이게 급증해서 가계부채가 거의 그 주택담보대출이 90% 이상 차지하는 배경이다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정책 요인은 재무부 측에서, 정부 측에서 나오는 거죠. 이건 페드 입장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코로나 사태 아스마스 같이 사실 그 집세를 못 낸다 하더라도 바로 쫓겨나가지 않도록 하는 이런 측면에서 그거 버티기 위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받다 보니까 이 또한 가계부채에 잡히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두 번째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이후에 중저소득, 그러니까 중산층 이하의 소득의 주택에 대해서 소유의 우호주의, 임대 우호주의, 임대의 보호주의 이 정책 때문에 사실 폭탄 돌리기를 못하는 임대업자가 폭탄 돌리기를 못하는 이런 조치. 지금 이제 잠정적으로 10월 3일까지 연장되긴 했습니다는 그래서 이 요인이 이렇게 두 번째 요인으로 가세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주는 거죠. 코로나 사태에서 보면 미국의 집값은 집값이라 표현합니다. 우리가 처럼 이제 공동주택 가격이 아니라 단독주택에 대해서. 근데 도심보다도 저 멀리, 왜냐하면 디지털 컨택이기 때문에 지리적 여건이 도심의 임대업자가 높은 것보다는 집값이 높은 것보다는 저기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구가 있는 이런 쪽 이렇게 보면 멀먼트라든가 이런 쪽은 있잖아요. 이런 쪽은 과거에는 이렇게 집값이 너무 낮았거든요. 물론 이제 그쪽에 스키라든가 아니면 뭐 조지 아르바니아라든가 뭔가에서 명품이 스키 오시는 분과 같이 타서 쇼핑이 많지만 집값은 많이 안 좋거든요. 근데 요즘은 집값이 오히려 그쪽 지역에 외곽 지역에 더 많이 올라왔다입니다. 그게 이제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네. 코로나 사태에서 경리, 인슐레이션이니까 모아서 사는 것보다 격리시키는 게 주택에서 서원을 내는데 물리적으로 지리적 거리는 디지털 컨택에 의해서 다 통해서 그렇죠. 다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중소득 이하 계층들이 이렇게 사실 그 단독주택을 외곽 지역에 선호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우리가 아까 지금 분석하는 것처럼 90% 이상을 밑에 사람들이 쭉 해서 주택담보대출에서 넣어버리니까
결국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거다. 그래서 가계부채의 7도 중저의 소득 계층들이 이걸 주택담보대출을 따라가기 위해서 잡다 보니까 질적으로 악화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미국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가계부채가 절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문제가 된다. 질적으로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이 사실 미국의 증시적인 측면에서 낙인 효과가 있는 상태에서 부담이 되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미국의 집값이 정말 미쳤다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올랐길래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부동산 가격과 집값과는 구별해서 말했습니다. 예. 물론 이제 포함되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이제 한국경제TV에서는 보다 정확하게 여기서 집값이라고 했죠. 집값은 전 세계에 많이 올랐습니다. 돈 많이 풀었는데요. 금리 낮게 있는데요. 어디 가겠습니까? 유동성 장세였으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동성 장세는 주식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지금 주식도 올랐죠. 채권 가격도 올랐죠. 비트코인 가격도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렇죠. 다 올랐거든요. 달러만 떨어졌지. 네. 달러만 떨어졌지. 다 올랐지 않습니까? 다 올라서 그런데요. 집값은 진짜 미쳤다. 한국경제TV에서 미쳤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내용은 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번 주 들어서 OECD 회원국들의 집값 상승 1분기 상승률을 봤습니다. 1분기뿐이 최근 통계가 1분기입니다. 이번 주에 발표된 건데요. 다음에 보겠습니다. 시간이 관계해서 제가 이 문제는 좀 말씀드렸고요. 가장 최근의 통계가 올해 1분기 가장 최근 통계입니다. 이 통계가 이번 주 발표했습니다. OECD 회원국의 집값이 1분기에 작년에 대비해서 9.4%. 이건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전입니다. 네. 작년 3월 이서부터니까 전입니다. 집값은 후행이니까 늦게 대처죠. 그래서 작년에 정상적인 상태보다도 9.4, 베이피스 이펙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9.4% 급등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최근 30년 동안 완 제너레이션이죠. 그래서 약 30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얘기하고는 미국의 집값 한번 보겠습니다. 왜 월가에서 사실 부동산 얘기, 집값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집값이 4월에 가장 최근 통계입니다. 이렇게 이제 지분 있잖아요. 부동산 통계에는 우리 것처럼 한국의 부동산 하는 것처럼 빨리빨리 발표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아주 천차만별, 소유기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또 그 부동산 가격은요. 굉장히 국민들한테 민감합니다. 그래서 민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측직성으로 발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신중한 통계이기 때문에 좀 늦게 발표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4월인데요. 자, 4월 전년 14.6%가 폭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전행거 입장에선 4월에 14.6%인데 내가 돈이 없더라도 저 집 사고 싶습니까? 안 사고 싶습니까? 사고 싶죠. 사고 싶죠. 네. 앞으로 아주 애틋하게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아무리 포함적이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거죠. 네. 이런 것을 보셔야지. 가계부채가 증가해서 영끌 이끌어는 우리와 빗대서 주식 투자해가지고 주식 투자에 호재다. 이건 잘못됐다. 미국은 영끌 이끌어서 주식 투자하지 않는다. 이런 사태이기 때문에 부동산 대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미국의 집값 상승률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이제 우리도 경기도 외곽 지역에서 집값 상승률이 높긴 합니다는 가장 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핫하는 지역에 강남을 기준으로 한다래도 다른 데 비해서 오르지 않은 거다. 네. 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강남의 두들겨 패기에서 강남 집값이 세계에서 최고 높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집값이 올라가는 건 전 세계적 현상이다. 상대적으로 강남을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또 여러 번 전해드렸었던 반대, 페드의 양대 목표죠. 듀얼 맨데이트 중 인플레이션과 고용 문제를 관심을 두더라도 테이퍼링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있는데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연준이 순차적인 테이퍼링을 실행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테이퍼링 문제는 6월 달에는 테이퍼링이 빨라졌다. 그다음에 7월 회의에서는 좀 테이퍼링이 순차적으로 늦춰졌다. 예. 뭐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또 한국경제TV에 나온 전문가들도 그렇게 하고요. 네. 근데 오늘 또 클라리다 이렇게 하면 네. 클라리다 이렇게 부의장입니다.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금리 인상 시기가 2023년 전에 2020년으로 조건이 충족됐습니다. 상당히 테이퍼링을 좀 앞당기는. 왜냐 금리 인상 전에 테이퍼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앞당기는 분위기가 증시에 부담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경제TV 방송에서는 테이퍼링 결정하는 사람은 페드 의원들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 사람들 비해서 역량이 떨어집니다.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냥 테이퍼링은 경기가 좋아지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만 하면 됩니다. 그게 9월이든 그게 11월이든 그게 내년 1월이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오락가락합니다. 오락가락. 근데 문제는 이 순차적 테이퍼링, 툴 스피드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자 이게 왜 거론되느냐? 한번 말씀드렸죠. 저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저 집값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집값 잡은 원인이 뭡니까? 저금리에 돈 많이 풀리니까 그거 뭐냐? 정상 상태로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자 지금 상태에서 테이퍼링 단행하고 이럴 때는 경기에 침체하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지금 뭐냐? 뭐 고용 통계도 그렇고 뭐 통계도 그렇고 경기가 뭐냐 테이퍼링을 단행한 만큼 확신을 잃는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냐? 저거 미친 값 가계부채 잡아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양적 완화 정책의 대상이 되는 게 매월 국채 800억 달러, 그 다음에 MBS 오늘 얘기하는 거죠. 주택저당증권, 그 주택저당증권. 네. 그래서 요게 뭐냐 400억 달러, 요것부터 줄이자. 요것부터 줄이자. 여기 MBS 400억 달러 매입해가지고 돈을 공급하면 집값 덜 나가지 않습니까? 네. 가계부채 더 증가하지 않습니까? 요것부터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사실 순차적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7월달 회의가 끝나고 7월 회의가 끝나고 이게 필요 없다 하지만 두 가지 측면. 파월 의장 자체는 내년에 교체하지 않느냐 하는 지각. 그게 브레이리스너. 네. 그래서 지금 반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집값 상승의 거꾸로 순차적 테이퍼링 단행하지 않으면 MBS를 줄이지 않는다 하면 집값 상승에 불을 지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해죠. 집값 그렇죠. 상승에 불을 지르는 거죠. 그래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클라이드라고 오늘 부의장 얘기한 거 있잖아요. 네. 한상준 논설위원은 왜 그거 언급하지 않느냐 하는데요. 내년 1월이 임기입니다. 내년 1월이 임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양반의 얘기에 대해서는 시장의 영향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클라이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뭐 많은 얘기했지만 이 방송에서 얘기하지 않는 것은 내년 1월 임기입니다. 네. 1월 임기면 사실상 트럼프 퀴즈의 멤버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교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아주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택 가지고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각도를 좀 보시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보면 테이퍼링에 대해서도 페드 인사들조차도 브레이크아웃 기간에 왔다 갔다 누구는 빨리 하고 누구는 적게 하고 이런 과정이 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그것이 우리 방송에 나오시는 이런 사람이 9월이든 11월이든 그냥 경기가 좋아지면 대비하면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는 선제적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올해 이달 말이죠. 잭슨 홀 미팅이 굉장히 관심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논의는 많이 할 겁니다. 논의는 많이 하는데 결정은 못 할 겁니다. 그래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결정은 못 할 겁니다. 그리고 결정하는 잭슨 홀 미팅이 페드웨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잭슨 홀 미팅은 논의만 되고 방향이 결정되면 그걸 수용해서 여름휴가철이 끝나고 10월에 회계연도, 미군 회계연도가 중요하거든요. 재정정책의 새로운 연도니까 네. 통화정책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좋아. 이 때문에 사실은 새로운 통화정책 방향이다 할 9월의 회의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마치 잭슨 홀 미팅에서 테이퍼링이 결정되는 식으로 방송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방향성만 제시하는 거다. 제시해서 의무가 없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9월달 페드에서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어쩌면 논의사항은 여름휴가철을 위해 9월에 위계 통화정책, 새로운 회계연도의 통화정책에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의 임기가 내년 1월이기는 하지만 오늘 그 중요성이 좀 있었던 만큼 하나를 언급을 하고 가고 싶은데 effective lower bound라 그래서 실효 하한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였습니까? 네. 오늘 언론에서 이 용어가 나왔었어요. 네. 근데 이게 처음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히스토리를 보면 제닛 옐런 지금 재무장관이 2014년서부터 이렇게 페드 의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번 했죠. 이때에 언급했던 용어다 이렇게 됐습니다. 실효 하한성이요? 네. 그래서 이 용어가 새로운 경제 용어로 나와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 방송은 단순히 뭐 이렇게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경제 포괄적 문제 그래서 잘 아시겠고 경제 용어도 이게 되는데요. 이게 신호는 아니다. 2014년 제닛 옐런이 이렇게 언급한 얘기다. 이 얘기는 경제학 공부하시는 분한테 금리가 아주 낮으면
금리가 아주 낮으면 사실 리퀴드 트랩,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금리 기능이 제대로 못합니다. 뭐 우리가 그렇죠. 상품 가격도 너무 낮으면 자 예를 들어서 샤넬이 전행거 샤넬 사치품으로 이렇게 하죠. 근데 샤넬이 왜 할까?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있죠. 근데 이제 샤넬이 더 결국에 코로나 사태를 맞아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다 그래요. 네. 코로나 사태를 맞아가지고 지금 팔리지 않으니까 샤넬 백이 그냥 저기 백화점 앞에 왕창 풀었습니다. 사치품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게 되죠. 아니죠. 네. 그 가격을 낮게 하면 그 사치품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게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는 사치제, 일반제, 보통제, 기펜제 해서 경제학에서 공부하실 거 이렇게 예. 봅니다. 그래서 그게 프라이스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금리가 너무 낮을 때는 금리의 기능을 못한다. 유동성 함정입니다. 그래서 고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면 통화 정책에 효과가 없다. 그래서 과거 거시가 경제를 공부한 사람들은 이게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다는 표현으로 쓰시면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요걸 맥을 같이 해서 클라이더 부회장의 히스토리는 올해 제니 옐런이 어떠라고 그랬습니까? 제니 금리가 너무 낮다. 금리가 좀 높여야 네. 높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재무장관이 어떻게 금리 인상이라든가 금리 문제는 페드의 고유 권한이죠. 권한인데 왜 이렇게 그것도 페드 의장을 했던 사람이 어떻게 금리를 좀 인상해야 되느냐 이렇게 필요성을 얘기하느냐 하는 측면이 화제가 됐던 내용인데요. 그가 매직을 같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만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이 문제는 제닛 앨런이 얘기한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신호는 아니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거는 경제 공부할 때 과거의 유동성 이렇게 함정에 빠졌다. 요 의미와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가계부채를 돌아와서 이 가계부채 하면은 사실 미국보다도 한국이 더 먼저 생각이 날 정도인데 IMF 등에서도 한국의 가계부채 위험성을 계속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계부채 위험성 뭐 다 있죠. 그래서 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7, 8번을 묶어가지고 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정 PD 7, 8번 묶어가서 우리 가계부채 많습니다. 가계부채 많습니다. 근데 1인당으로 기준을 할 때는 미국보다 우리가 적습니다. 너무 가계부채 위험성을 부동산 잡기 위해서 너무 부각됐던 것도 그랬다. 가계부채는 전 세계 문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부채 증가 속도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절대 부채보다는 부채 증가 속도가 많다 하는데 이건 현 정부 들어와서는 가계부채도 늘어난 것도 있지만 정부 사이드가 우리가 총부채 증가 속도를 늘렸다. 그동안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수퍼예산 편성하죠. 수퍼예산도 몰려와서 추경 편성하죠. 추경 편성하는데 최근에 보면 이런 걸 의식해서 적자 국채 이렇게 상환을 2조 원 하겠다. 이게 2조 달러가 아니라 2조 원 하겠다. 예. 올해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적자 국채가 제 기억으로는 한 100조 이상 달러나 2조 원 하겠다. 여기서 생색을 내면 안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이 가계부채가 상당히 적하기 때문에 자 우리 입장에선 부동산만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 사실 영끌비끌한 이래서 영끌비끌했던 비트했던 이렇게 가계부채의 이렇게 취약계층 젊은 사람이라든가 소상공인 중하위 계층들이 타격을 많이 받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5월 그 금통위 이후에 사실 그 한국은행이 마치 합창하듯이 계속 연내 금리 인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페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리 인상 요건 8번의 자막이 되겠습니다. 한번 시청자 여러분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경제 여건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 여건에서 보면 자 실물 경제에서 보면 미국이 2분기에 통계 방식 전년 동기비 연율로 계산 통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미국이 6.5%, 한국은 2.8%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전분기에 0.7%를 에스토리크 4승 때려가지고 전분기 연율로 했으면 2.8%입니다. 우리가 성장률이 낮죠. 그리고 우리는 고용창출목표가 공식적으로 페드의 한국은행에 이렇게 하는 법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물가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똑같이 전년 동월비 개념이다. 그래서 작년 6월 대비 개념이다. 미국은 5.4%입니다. 네. 자, 한국은 2.4%입니다. 경기는 한국에 비해서 2배 이상 높고 그다음에 물가도 2배 이상 높으면 어디가 테이퍼링, 금리 인상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미국이 먼저. 미국이 먼저 해야죠. 네. 이게 먼저 해야죠.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다른 뭐 이렇게 불균형을 잡기 위해서 지금 자꾸 금리 인상 앞당겨가는 모습이거든요. 국내 증권사들이요, CEO들이 고민이 잇따릅니다. 지금 주식 거래 자금이 늦죠. 채권 보유해서 금리 인상하면 채권 평가손이 되죠.
아마 3분기에 증권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먼저 벌써부터 나오거든요. 왜 그럴까? 채권 모임 많습니다. 금리 인상하면 사실 그렇게 손실 평가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발 이렇게 부탁할 때 리스크 패밀러 이주열 총재의 실수는 좀 저지르지 마라. 2018년 2018년 11월 달에 그때 당시에 김현미 이렇게 부동산 이렇게 잡기 위해서 사실상 시중 부동산 잡금위해서 실물 경제가 어려운데 그거 올라갔다가 경기가 침체되는 이것을 다시 한번 당하지 마라. 그래서 꼭 좀 당부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의 가계부채발 위기가 한국 경제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진단 말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